옛날, 아주 먼 옛날에 짙은 안개가 1년 내내 거치지 않아 해가 뜨고 지는 것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외딴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육지로 나가는 길이 험준한 산맥으로 막혀 있었고 앞쪽으로는 거칠고 검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파도는 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해안가의 바위들을 때려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고 알람 삼아 깨어나며 거친 바다에 기대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땅은 척박하여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기에 바다가 내어주는 것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굶주려야만 하는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손발이 크고 투박했지만 마음씨만은 누구보다 곱고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석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낡은 초가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의 집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문을 열면 곧바로 짠내 섞인 바람이 마루까지 밀려들곤 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려 그물을 촘촘하게 짜거나 치어까지 잡는 법이 없었고 바다가 거칠어지면 배를 띄우지 않고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며 바다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례없는 긴 흉어기가 찾아왔고 바다는 몇 달째 물고기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은 채 거친 파도만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 칭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깊게 드리워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눈만 만하니 뜨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갯바위에 붙은 자잘한 해초를 뜯어 겨우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만석 역시 며칠째 묽은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웃 노인에게 자신의 몫을 나눠줄 정도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비바람과 함께 거대한 태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마을 입구까지 들이닥쳤고 바람은 거대한 소나기처럼 초가지붕을 쥐고 흔들며 금방이라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린 채 밤새도록 제발 이 폭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만석 또한 문고리를 단단히 부여잡고 덜컹거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비바람을 막으며 바다의 신인 용왕님이 노여움을 거두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거짓말처럼 폭풍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을 때 마을은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듯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진 집들이 즐비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기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석은 헝클어진 집 주변을 대충 정리하고는 습관처럼 바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지만 해변에는 바다 깊은 곳에서 뜯겨나온 온갖 해초와 나무 토막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만석이 모래사장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평소의 비릿한 바다 내음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익은 과일에서 나는 듯한 달콤하고도 기묘한 향기였는데 바닷가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냄새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안가 끝자락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거대한 검은 바위 뒤편에 무언가 허연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파도에 떠밀려온 거대한 통나무나 죽은 고래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상은 만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위 뒤로 돌아선 만석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상반신과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하반신이 결합된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인어가 죽은 채로 모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허리 아래로 이어진 비늘은 푸른빛과 은빛이 오묘하게 섞여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은 미역처럼 검고 길게 늘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얼굴은 인간이라기엔 너무나 아름답고도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신성하고도 금기시되는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인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긴 속눈썹 아래로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 생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바다에는 사람을 닮은 물고기가 사는데 그것을 보면 절대 해코지하지 말고 정중하게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그것을 탐하면 마을 전체가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에 떠밀려온 물건들 중에 쓸만한 것이 있나 살피러 나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인어를 해초로 덮어 숨기려 했지만 인어의 몸집이 워낙 큰데다 빛나는 비늘이 유난히 눈에 띄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마을에서 목소리가 크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씨였습니다. 그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단번에 만석이 있는 바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꿀단지라도 깨진 것 같은 이 단내 말이야. 최 씨가 소리치며 바위 뒤로 돌아섰고 곧이어 그의 입에서 억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물을 본 듯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인어가 미동도 하지 않자 점차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곧 사라지고 그들의 눈에는 굶주림으로 인한 탐욕스러운 빛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인어의 몸을 쿡쿡 찔러보았습니다. 이거 봐라. 살이 아주 탱탱한 게 꼭 갓 잡은 방어 같지 않나? 아니, 그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이는구만. 최 씨의 말에 사람들의 동요가 이렇습니다. 며칠을 굶어 눈이 뒤집힐 지경인 사람들에게 눈앞의 인어는 전설 속의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당장 배를 채워줄 거대한 고기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조그맣게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파문처럼 번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만석은 다급하게 최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닮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바다로 돌려보내주거나 정중하게 묻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벌을 받을 거예요. 만석의 절박한 외침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것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그들에게 만석의 도덕적인 호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며 만석을 밀쳐냈습니다. 이 답답한 놈아,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벌은 무슨 놈의 벌이야. 하늘이 우리 불쌍한 꼴을 보고 내려준 선물이 아니고 뭐겠어. 사람을 닮았으면 뭐해. 다리 대신 꼬리가 달렸는데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최 씨의 선동에 굶주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야 낫지. 냄새가 이렇게 좋은데 독이 있을 리가 없어.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만석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고기를 향한 갈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집으로 달려가 밧줄과 지게를 가져왔습니다. 만석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말려보려 했지만 수십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혼자서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어의 몸에 밧줄을 묶고 영차, 영차 소리를 맞춰가며 마을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어의 고운 비늘이 거친 모래와 자갈에 긁혀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투명하고 끈적한 진액이 흘러나와 모래사장에 길게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인어가 흘리는 눈물 같아 만석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어를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으로 끌고 온 사람들은 서둘러 큰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식칼을 갈며 고기를 해체할 준비를 했고 안악들은 물을 길어 나르며 오랜만에 맛보게 될 고기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괴한 활기로 가득 찼지만 그 활기 밑바닥에는 왠지 모를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무산댁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무산댁은 평소에는 거동이 불편해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던 분이었지만 마을의 소란스러움과 기묘한 냄새를 맡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인어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저게 무엇인 줄 알고 칼을 들이대.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분주하던 사람들의 손길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최 씨가 툴툴거리며 나섰습니다. 할매 노망 나셨소. 다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고기 좀 먹자는 게 뭐가 잘못됐소. 무산댁은 최 씨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건 인어야. 옛날부터 인어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했어. 재앙을 불러오는 짓이야. 당장 바다에 돌려주지 않고 뭐 하는 짓들이야. 할머니의 서슬퍼런 경고에 사람들은 다시금 웅성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산댁은 마을의 산증인이었기에 그녀의 말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배고픔은 공포보다 강력했습니다. 솥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고 누군가 인어의 꼬리 부분을 조금 베어내 끓는 물에 넣자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가 막힌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고소하면서도 달큰하고 맡는 순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산댁의 경고는 그 매혹적인 향기 속에 묻혀버렸고 사람들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보란듯이 콧노래를 부르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할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굶어 죽으나 저거 먹고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겠소. 나는 배부르게 먹고 죽는 쪽을 택하겠소. 최 씨의 외침은 주저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고기를 자르고 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무산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땅을 쳤지만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무산댁을 부축해 일으키며 끓어오르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희뿌연 김이 마치 마을을 집어삼킬 악령의 연기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정오가 되자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껴 먹었을 귀한 음식이었지만 인어의 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양이 많았습니다. 고기는 입안에 넣자마자 눈 녹듯 사라질 정도로 부드러웠고 먹으면 먹을수록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며 설명할 수 없는 황홀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굶은 것도 잊은 채 걸신 들린 듯 고기를 탐닉했고 입가에는 기름과 붉은 국물을 묻힌 채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만석은 차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 있어도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 달콤한 냄새는 집요하게 만석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지만 그는 인어의 창백했던 얼굴과 마지막 순간에 처연한 눈빛이 떠올라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에 남아있던 말라 비틀어진 고구마 하나를 씹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쩝쩝거리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려 귀를 막았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며 오랜만에 포만감에 취해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미래는 꿈에도 모른 채 내일이면 남은 고기를 소금에 절여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을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은 고요해졌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휴식이 아닌 폭풍전야의 불길한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차갑고 푸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만석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자릿기로 떠다 놓은 물을 한 대접 들이켰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우물가에 벌써 몇몇 사람들이 나와 물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목이 타는지 모르겠네. 이웃집 아저씨가 물통째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님을 직감한 만석의 눈에 물을 마시는 아저씨의 목덜미, 피부가 어제 본 인어의 비늘처럼 미세하게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해랑골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마을을 휘감았던 기이하고 달콤한 향기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짙어져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끈적하게 달라붙는 듯 했습니다. 안개는 평소보다 더욱 자욱하게 끼어 마을의 경계를 지워버렸고 사람들은 몽롱한 정신으로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침을 깨운 것은 상쾌한 바닷바람이나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타는 듯한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허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부엌으로 달려가 물항아리를 찾았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집집마다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우물가는 이른 새벽부터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던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지금은 살깃 띤 눈빛들이 오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물을 뜨겠다며 두레박을 낚아채듯 끌어올렸고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탐욕스럽게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어이 김씨, 적당히 좀 퍼가게. 뒤에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나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물을 핥는 김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물을 줄줄 흘리며 두레박째로 물을 마시고는 젖은 숨을 몰아쉬며 붉어진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석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의 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모르게 둔하면서도 미끄러지듯 유연해 보였고 피부는 아침 이슬을 맞은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집 물항아리가 아직 반쯤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어제 인어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기이한 기운에 전염된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한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마을 회관 마당에 남겨진 인어 고기로 쏠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루가 지났지만 고기는 부패하기는커녕 어제보다 더 선명한 붉은색을 띠며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한 마리도 꼬이지 않았고 특유의 그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직 고기가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 아침부터 배를 채워야 일을 나가지 않겠어. 최 씨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흘러 번들거렸고 눈동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튀어나온 듯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말에 홀린 듯 다시 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었건만 고기를 보는 순간 위장이 비어버린 듯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고 씹을 새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세상에 어제보다 더 맛있어. 입안에서 살살 녹는구먼.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걸신 들린 듯 고기를 탐닉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며칠 굶은 짐승들이 먹이를 뜯는 것과 같아서 지켜보는 만석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물을 찾았고 한 손에는 고기를 다른 한 손에는 물바가지를 들고 기이한 아침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탁탁 울리며 무산댁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어제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란의 식사 현장을 목격하고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제발 그만둬라. 그건 음식이 아니야. 너희들 꼴을 좀 봐라. 그게 사람의 얼굴이냐. 무산댁의 절규에 몇몇 사람들은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할매가 또 시작이네. 우리 얼굴이 뭐 어때서요. 기름기가 초챔 흐르고 좋기만 하구먼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무산댁은 최 씨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최 서방 자네 목덜미를 좀 만져보게. 그게 땀인지 기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란 말이야. 최 씨는 귀찮다는 듯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목덜미를 쓱 문질렀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끈적하고 투명한 점액질이 묻어나왔습니다. 보통의 땀이라면 물처럼 흘러내려야 했지만 이것은 마치 물고기의 표면을 감싸는 진액처럼
끈끈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옷에 슥 닦아버렸습니다. 아, 고기를 많이 먹어서 개기름이 흐르는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할매도 배고파서 헛것이 보이는 게요. 최 씨의 뻔뻔한 태도에 무산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용왕님이 노하셨구나.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너희 몸에 비늘이 돋고 아가미가 트일 때까지 먹을 셈이냐. 할머니의 말에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최 씨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목덜미의 주름 사이로 언뜻 푸르스름한 빛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변화였지만 분명 사람의 피부색과는 다른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져 무산댁을 부축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무산댁을 자신의 방 아랫목에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아, 너는 먹지 않았지. 그래, 너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곧 마을에 큰 사단이 날 거야. 사람들이 물을 찾는 게 심상치가 않아. 저건 그냥 목이 마른 게 아니야. 몸속에서 바다를 부르고 있는 게야. 만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저게 무엇입니까? 정말 인어의 저주라도 내린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양은 구름 뒤에 숨었지만 마을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에서 열이 난다며 웃옷을 벗어던지고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밖에서 오는 더위가 아니라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기였기에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우물가로 몰려갔고 이번에는 마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등목을 하거나 아예 물동이를 뒤집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흙바닥은 사람들이 흘린 물로 인해 질척하게 변해갔고 우물 수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웃집 형님인 덕수를 찾아갔습니다. 덕수는 마당 평상에 누워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피부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희게 불어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만석이 묻자 덕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만석을 올려다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아, 이상하게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덕수의 목소리는 가래가 끓는 듯 걸걸했고 숨을 쉴 때마다 팩팩거리는 묘한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만석이 덕수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열이 펄펄 끓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때 덕수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물을 얼마나 더 퍼날라야 해. 독에 물이 다 떨어졌어. 우물도 바닥을 보인다고 난리인데 어쩔 셈이야. 그녀 역시 얼굴이 번들거리고 눈이 참만 것이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지만 그들의 싸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 다 말을 많이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화 대신 헐떡이는 숨소리만 내뱉으며 마당에 고인 빗물 웅덩이를 그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울가에는 사람들이 물속에 몸을 담그고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진흙탕에서 뒹굴며 낄낄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른들에게 혼쭐이 날 행동이었지만 아무도 아이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들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물통에 들어가 앉아 있거나 차가운 흙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열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병동이 된 듯했고 그 원인은 모두가 칭송에 맞지 않던 그 달콤한 고기 때문임이 분명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마을 회관을 지키며 남은 고기를 독차지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예 솥단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끊임없이 고기를 씹으며 사람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맛있는 걸 먹고 힘을 내야지. 다들 덥다고 늘어져 있으면 어떡해. 내일은 배를 띄워야 할 것 아니야. 하지만 그의 호통 소리도 예전 같은 힘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웅웅거렸고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턱관절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석이 멀리서 보기에 최 씨의 귀 및 피부가 조금 찢어진 것처럼 붉게 보였는데 그것이 상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의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체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열기가 식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밤 공기의 건조함이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물물 좀 줘 하는 애타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 흙탕물만 조금 고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 흙탕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서로 밀치고 싸우며 아귀다툼을 벌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갈증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무산댁과 함께 밤새 깨어 마을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반문. 벌써 시작되었구나. 저 사람들을 보아라. 걷는 꼴이 사람이 아니다. 만석이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흐느적거리며 걷는 모습이 마치 물속에서 유영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바다 쪽을 향해 가고 싶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이성이 그들을 마을 안에 붙잡아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 중 하나인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골목을 뛰쳐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몸이 이상해요. 팔이 안 떨어져요. 칠성이는 우통을 벗은 채 미친 듯이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급히 뛰어나가 그를 살펴보니 칠성이의 겨드랑이 살이 옆구리에 붙어 물갈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자신의 살을 쥐어뜯으려 했지만 피부는 단단하고 미끄러워서 손톱이 박히지 않았습니다. 만석형, 나 좀 봐줘. 이게 뭐야? 병이야. 나 죽는 거야. 칠성이의 눈물 섞인 호소에 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남의 일 같지 않은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발가락 사이가 간지러워서 봤더니 한 안악이 자신의 버선을 벗어 보이자 발가락 사이사이에 얇고 투명한 막이 생겨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배탈이 나거나 피부병이 도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때 최 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에 고기 한 점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누구보다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진액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 듬성듬성했으며 무엇보다 눈꺼풀이 사라진 듯 눈을 깜빡이지 않고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다들 밥 먹고 힘쓸 생각은 안 하고. 끄꺽.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이한 트림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말소리라기보다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만석은 용기를 내어 최 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장님, 제발 그 고기 좀 내려놓으세요. 다들 몸이 변하고 있잖아요. 칠성이를 보세요. 이게 다 저 인어 고기 때문이라고요. 만석의 외침에 최 씨는 몽롱한 눈으로 칠성이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힘이 넘치는데. 피부도 매끈하고 너희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최 씨는 헛소리를 하며 남은 고기를 입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덜미에서 푸욱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 대신 투명한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 씨의 귀밑이 찢어지며 선홍빛 살점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벌름거리는 아감이었습니다. 최 씨는 목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목이 막혀.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지만 육지의 공기는 그의 폐에 닿지 않는 듯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물이 고인 웅덩이 쪽으로 기어갔고 얼굴을 흙탕물에 쳐박고 나서야 비로소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산댁 할머니의 경고는 사실이었고 그들은 금기를 어긴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웅덩이의 얼굴을 받고 숨을 쉬는 최 씨의 등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의 젖은 옷 위로
동전만 한 은색 비늘 하나가 돋아나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늘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만석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밤하늘엔 무심한 달만 덩그러니 떠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가 쓰러진 그날 밤 이후 해랑골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짙은 안개가 마을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어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떠들썩했던 잔치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마을에는 기괴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떠도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는 가끔 고통에 찬 신음소리나 무언가를 박박 긁는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주인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꼬리를 내리고 짖지도 못한 채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거나 아예 산으로 도망쳐버려 마을은 더욱 스산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만석은 이 죽은 듯 고요한 마을의 풍경이 폭풍이 몰아치던 밤보다 더 무섭게 느껴져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안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습하고 끈적거려서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물 냄새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현기증이 일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무산댁 할머니에게 드릴 미음을 끓이려 했으나 물항아리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물가로 가보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물은 이미 바싹 말라 있었고 바닥에 젖은 진흙마저 누군가 긁어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증을 이기지 못해 밤사이 진흙이라도 퍼다 나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텅 빈 두레박을 내려다보며 이 마을에 닥친 재앙이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 옆집에서 으아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담장 쪽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칠성이네 마당이었는데 칠성이가 장독대를 붙잡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옷이 찢겨나간 채 훤히 드러나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척추를 따라 돋아난 날카로운 지느러미 같은 것이 살을 뚫고 나와 있었고 등 전체가 은회색 비늘로 뒤덮여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해 거친 장독 옹기 표면의 등을 마구 비벼대고 있었고 그 마찰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차마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지만 칠성이 어머니의 울음 섞인 하소연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제발 그만해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다. 이걸 어쩌면 좋니? 우리 아들 몸이 괴물이 되어가네.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칠성이는 이성을 잃은 듯 어머니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등을 긁어댔습니다. 긁힌 자리에서는 피 대신 끈적하고 투명한 진액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만석은 그 진액이 며칠 전 해안가에서 보았던 인어의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무산댁 할머니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전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무산댁은 힘겹게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 고기는 사람의 몸을 바다에 맞게 바꿔놓는 힘이 있어. 이제 그들은 땅 위에서 살 수 없는 몸이 될 게다. 할머니의 말씀은 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사람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석의 절박한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돋아난 비늘은 다시 들어가지 않아. 이미 뼈와 살이 바뀌기 시작했으니 억지로 떼어내려 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게야. 오후가 되자 하늘이 더욱 어두워지더니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처럼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마을의 대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를 피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비를 맞으러 마당으로 골목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입을 벌린 채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환희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 위에서 죽어가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들의 움직임은 빗속에서 한결 부드럽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사람들의 몸은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옷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자 그 아래로 울퉁불퉁하게 돋아난 비늘과 기형적으로 변한 골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로 붙어가며 어기적거리듯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눈꺼풀이 사라져 커다랗고 둥글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탁한 회색빛을 띠며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비 오는 날 매추로 올라온 거대한 양서류 떼처럼 보였습니다. 만석은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 가까운 이웃인 덕수 형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덕수 형님은 평소 만석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분이었기에 그의 상태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덕수네 집 마루에는 덕수가 멍하니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목에는 굵은 목도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형님 좀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만석이 조심스럽게 묻자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속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느리고 부드러웠습니다. 만석이 왔나? 비가 오니 좀 살 것 같구먼. 숨쉬기가 한결 편해. 덕수의 목소리는 물방울이 터지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섞여 있어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만석이 가까이 다가가자 덕수는 쑥스러운 듯 목도리를 고쳐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님, 목은 왜 그러세요? 많이 아프신 거예요. 만석의 물음에 덕수는 쓴 웃음을 지으며 목도리를 살짝 풀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귀 밑에서부터 쇄골까지 길게 찢어진 듯한 붉은 틈새가 벌어져 있었고 그 안쪽에는 선홍빛 살점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감이었습니다. 만석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다시 목도리를 감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코로 숨을 쉬면 가슴이 답답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와야 시원하더구나. 덕수 형님을 뒤로 하고 나오는 만석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짐작이 들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난 아이들은 빗물 고인 웅덩이에 배를 깔고 엎드려 헤엄치는 신회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나 봐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편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변화를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다리는 이미 무릎 아래가 붙어가고 있었고 발은 지느러미처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이 기괴한 상황과 어우러져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마을 입구에 있는 촌장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씨가 쓰러진 후 마을의 질서를 잡을 사람이 필요했지만 촌장 역시 고기를 먹었기에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촌장댁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촌장이 빗속에 꿇어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는 빗물을 손으로 받아 세수를 하며 용왕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변해버려 손가락들이 거의 붙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물을 뜨는 게 아니라 지느러미 같은 손바닥으로 물을 쳐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석이 촌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짚으려 하자 촌장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역겨워. 촌장은 코를 감싸주며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인 만석에게서 나는 냄새가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악취로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석은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촌장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물이 필요해?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온 만석은 마을 회관 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관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자 조금이나마 기력을 찾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고기가 있던 장소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솥단지는 이미 비어 있었고 바닥에 눌러붙은 찌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솥바닥을 긁으며 남은 냄새라도 맡으려 애쓰고 있었고 그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끔찍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며 싸우는 사람들의 몸은 부딪힐 때마다 미끄덩거리는 소리가 났고 바닥에 넘어진 사람들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파닥거렸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내 다리가 안 움직여. 그녀는 하반신을 감싸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자 만석이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완전히 하나로 붙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두 다리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 위를 푸른 비늘이 촘촘하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다리를 떼어보려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다리는 마치 굵은 통나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물고기의 꼬리 형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몸도 머지않아 저렇게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끝났어.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 되어버린 거야.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절망을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고 빗소리에 섞인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비통함으로 물들였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저주였고 육지에 머무르는 한,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울고만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만석에게 쏠렸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만석의 모습은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자 자신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무산댁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라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멍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다리가 붙어 걷지도 못하는데. 한 노인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을 앞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비안개 너머로 검푸른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저기뿐입니다. 몸이 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의 공기가 숨막히고 땅의 흙이 몸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 몸이 편안해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만석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었기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붙어버린 여인은 바다 쪽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녀의 얼굴에 일말의 희망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정말 숨이 트일까? 이 타는 듯한 갈증이 사라질까? 그녀가 중얼거리자 주변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평생 삶의 터전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육지에서의 고통은 그 두려움을 넘어설 만큼 극심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어린 꼬마인 동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이의 얼굴은 비늘로 덮여 있었지만 눈망울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엄마, 나 물에 가고 싶어.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 저 큰 물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동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석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있는 큰 징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에는 마을 회의를 알리거나 위급한 상황을 알릴 때 쓰던 징이었습니다. 만석은 징을 높이 쳐들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징하는 묵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숨어있던 나머지 사람들까지 밖으로 불러내는 신호이자 해랑골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징소리를 듣고 집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걷고, 어떤 이는 기고, 어떤 이는 꿈틀거리며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각기 달랐지만 모두가 물을 갈구하는 눈빛만은 같았습니다. 만석은 그 처참하면서도 기이한 행렬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웃이었고 형제였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모습은 흉측하게 변했지만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만석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만석은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번들거리는 비늘들이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자, 모두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늘 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가미가 벌름거리는 소리와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산댁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만석의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다가 부르고 있다. 들어봐라. 저 파도 소리가 예전과 다르지 않느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파도 소리는 예전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듯한 부드럽고 웅장한 노래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너희는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다.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야 산다. 할머니의 선언은 마치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괴물로 변해버린 서로의 모습에서 더 이상 혐오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으로 만석에게 동의를 표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징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갑시다. 바다로. 그의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반인반어들이 일제히 몸을 돌려 검푸른 바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프고도 장엄한 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해랑골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기이하고도 슬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만석이 앞장서서 희미한 등불을 들고 길을 밝혔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느릿느릿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굳어 펴지지 않는 사람들은 바닥을 기어야 했고 다리가 붙어버린 사람들은 젖은 흙바닥 위를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힘겹게 이동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등에는 은빛 비늘이 번쩍였고 거친 숨소리 대신 아가미가 뻐끔거리는 소리와 질척한 마찰음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행렬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비에 젖은 등불이 위태롭게 깜빡거릴 때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이웃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향한 강렬한 갈망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삶은 이제 그들에게 고통 그 자체였기에 본능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해안가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바다 냄새가 확연히 짙어졌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뒤처진 것은 마을 이장인 최 씨였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려 가장 많은 고기를 먹었기에 변화도 가장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비대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손과 발은 물갈퀴가 되어 땅을 짚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끌어안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 재산이 담긴 문서와 금부치가 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아가미가 찢어질 듯 벌렁거리는 와중에도 평생을 모은 재물을 참아놓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장님, 그거 버리세요. 지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거워서 더 못 갑니다. 만석이 달려가 최 씨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상자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바다에 가서도 집을 지어야지. 최 씨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웅얼거리는 것처럼 불분명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보글보글 새어나왔습니다. 만석은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지만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안가 모래사장에 도착하자 거센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는 검고 무서워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치 고향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락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주저없이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오르자 그들의 입에서 탄성과도 같은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시원해. 이제야 살 것 같아.
메말라 비틀어지던 아가미에 짠물이 닿자 고통스럽던 호흡이 거짓말처럼 편안해진 것입니다. 물을 만난 사람들의 몸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는 그토록 흉측하고 기괴해 보이던 모습이 물속에서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어기적거리던 다리는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힘찬 꼬리 지느러미가 되었고, 늘어진 피부는 물살을 가르기에 적합한 매끈한 유선형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력에 짓눌려 고통받는 병자가 아니라 물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신비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바위 위에 서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가 모래사장 위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 안은 상자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만석아. 나 좀 밀어줘, 물에 가야 해. 최 씨는 상자를 놓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바다를 향해 기어갔지만 거친 모래가 그의 연약한 비늘을 긁어대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만석은 급히 달려가 최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최 씨의 몸은 이미 너무 무겁고 미끄러웠습니다. 이장님, 제발 상자를 놓으세요. 손을 써야 헤엄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최 씨의 손가락은 이미 상자에 엉겨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집착은 육신이 변해가는 순간까지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최 씨를 덮쳤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최 씨는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물살에 휩쓸리는 순간에도 그는 상자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무거운 상자는 그의 손을 떠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상자를 잃은 최 씨는 허망한 표정으로 허우적거리다 이내 물의 기운을 받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사라지고 대신 깊고 텅 빈 바다의 눈동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덕수 형님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거의 완벽한 인어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에 따뜻했던 형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말 대신 물을 한번 크게 튀기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에 있던 칠성이도 동이도 그리고 마을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둘씩 물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몇 번 솟구치며 만석을 향해 손을 흔들더니 이내 검푸른 파도 너머 깊은 심연을 향해 유유히 헤엄쳐 사라졌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바다는 그들을 온전히 품어주었고 더 이상의 비명이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바다로 사라지자 해변에는 만석과 파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만석은 텅 빈 바다를 향해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전설 속의 존재가 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신들에게 맞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젖은 눈을 닦으며 모래사장에 남겨진 흔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벗어놓고 간 신발 찢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최 씨가 흘리고 간 금화 몇 점이 빗물에 씻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텅 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급하게 떠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개 한 마리가 낑낑거리며 만석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만석은 개를 쓰다듬으며 텅 빈 골목길을 걸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대한 가마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솥 안에는 검게 타버린 재와 찌꺼기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창고에서 삽과 빗자루를 꺼내왔습니다. 비록 사람은 떠나고 없지만 마을을 이대로 흉가처럼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마당을 쓸고 어지러진 집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은 힘겹게 굴려 마을 뒤편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그 솥을 걸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끔찍했던 기억을 땅속 깊이 봉인하려는 듯 흙을 단단히 밟아 다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진동하며 달콤하고 비릿했던 인어 고기의 향기를 덮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정리하고 나니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도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무산댁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인어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아직 집에 계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할머니는 고요히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할머니는 만석을 보며 힘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들 잘 갔느냐? 할머니의 물음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모두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만석아. 네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땅 위에서 말라 죽었을 게야. 이제 이 마을에는 너와 나, 그리고 저 바다만 남았구나.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그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은 텅 비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소란도, 고통에 찬 비명도 모두 파도에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만석은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바다는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저 물결 아래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을 이웃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픈 피리 소리가 바람을 타고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잔잔하던 수면 위로 물고기 떼가 뛰어오르듯 은빛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만석의 피리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만석은 마을의 유일한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빈집들을 돌며 거미줄을 걷어내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살았던 흔적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바닷가로 나가 피리를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 미쳤다고 수군거릴지도 모르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 어딘가에 이제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육지 쪽에서 소문을 듣고 낯선 상인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텅 빈 마을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야반도주라도 한 건가? 상인의 물음에 만석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긴 여행을 떠났지요. 상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고 만석은 다시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탐욕의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 씨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집과 땅 문서도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 했던 고기의 흔적도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시간과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만석뿐이었습니다. 마을은 적막강산처럼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슬픔보다는 어떤 정화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이 유난히 맑은 것처럼 큰일을 겪어낸 마을은 비로소 본연의 차분함을 되찾은 것입니다. 만석은 무산댁 할머니를 위해 맑은 물을 떠다가 죽을 끓였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만석이 끓여준 죽을 드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바다가 참 잔잔하구나. 그들이 자리를 잘 잡은 게야. 두 사람의 대화는 소박했고 그들의 일상은 다시 평온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켜야 할 것이 남았기에 만석은 다시 힘을 내어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띄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서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마음으로 바다와 마주할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벽한 고요를 되찾았고 그 정적은 더 이상 무겁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사찰의 앞마당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텅 빈 마을의 골목길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비록 인기척은 없었지만 그는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옛 이웃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들의 지저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을이 버려진 폐허가 아니라 잠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쉼터라고 생각하며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집과 길을 가꾸었습니다. 그런 만석의 정성 덕분에
해랑골은 사람의 발길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흉흉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석은 오랜만에 배를 띄우기로 결심하고 그물을 챙겨 바다로 나갔는데 그날의 바다는 유난히 거울처럼 맑고 잔잔했습니다. 노를 저어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만석은 마음속으로 바다의 신과 이제는 바다의 일부가 된 이웃들에게 무사 안녕을 빌었습니다. 형님들, 저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물을 던지자 신기하게도 평소와 달리 그물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고기 몇 마리가 잡힐까 말까 했을 텐데 그물을 던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팽팽하게 당겨지는 줄을 보며 만석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만석의 팔에는 기분 좋은 묵직함이 느껴졌고 수면 위로 올라온 그물 속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흉어기 때 보던 비쩍 마른 잡어들이 아니라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윤기가 흐르는 최상급 도미와 농어들이었습니다. 만석은 배 가득 찬 고기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문득 수면 아래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배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배를 호위하듯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만석이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자 푸른 비늘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을 적 덕수 형님의 듬직한 등을 닮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바다로 떠난 이웃들이 육지에 남은 자신을 위해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모습은 변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만석을 잊지 않고 바다 깊은 곳에서 가장 좋은 고기들을 몰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바다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그의 인사에 화답이라도 하듯 배 주위를 맴돌던 그림자는 물 위로 꼬리를 한번 힘차게 쳐올려 물보라를 일으키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항구가 되어 돌아온 만석은 가장 크고 실한 도미 한 마리를 골라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무산댁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볕을 쬐고 계셨는데 만석의 손에 들린 커다란 물고기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용왕님이 우리 만석이 기특해서 큰 상을 내리셨구나. 만석은 할머니 앞에 고기를 내려놓으며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그냥 잡힌 게 아니에요. 덕수 형님이랑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것 같아요. 배 밑에서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만석의 들뜬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사람의 연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다. 비록 사는 곳이 달라지고 모습이 바뀌었다 해도 서로를 아끼던 마음은 그대로인 게야. 할머니의 말씀에 만석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알게 모르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오늘 바다에서의 경험과 할머니의 말씀으로 인해 그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마을을 지키는 외로운 파수꾼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텅 빈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석쇠 위에서는 도미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며 고소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마을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인어고기의 달콤하고도 기이한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하지만 건강하고 정겨운 삶의 냄새였습니다. 만석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조개국, 그리고 잘 구워진 생선구이를 상에 차려 무산댁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귀한 저녁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살이 아주 부드러워요. 만석이 생선살을 발라 할머니 숟가락 위에 얹어드리자 할머니는 오물오물 맛있게 드시며 눈가에 주름이 지도록 웃으셨습니다. 그래, 꿀맛이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본다. 우리 만석이 덕분에 늙은이가 호강을 하네.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열려진 문틈으로는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들의 대화 소리처럼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빈 그릇이 쌓여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포만감이 차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석은 따뜻한 숭늉을 끓여 할머니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바다 위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은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품에서 피리를 꺼내 입에 대었습니다. 맑고 고운 피리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바다로 흘러가자 잔잔하던 수면 위로 푸른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낮에 보았던 물고기 비늘의 반짝임과는 또 다른 바다 자체가 스스로 내뿜는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빛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마을 사람들의 신호라고 확신하며 더욱 정성껏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피리 소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낮고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물결 소리 같기도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는 아름다운 합창이었습니다. 만석은 연주를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슬픔이나 한이 서린 곡조가 아니라 평온하고 행복한 안식을 노래하는 자장가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파도 이불 덮고 편히 자라. 만석은 그 목소리들 속에서 덕수 형님의 굵은 목소리도, 칠성이의 쾌활한 목소리도, 동희의 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들 편안한가 보구나. 목소리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 이제 걱정할 것 없겠다. 만석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바다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다시 피리를 입에 물고 그들의 노래에 화음을 맞추었습니다. 육지의 피리 소리와 바다의 노래가 어우러져 해랑골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그 화음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평화롭고 신비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래 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바다의 푸른 빛도 은은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만석은 할머니를 방에 모셔다 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이제 규칙적인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마을은 비어 있겠지만 이곳은 결코 외로운 곳이 아니라고. 바다가 있는 한, 그리고 자신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한, 해랑골은 영원히 따뜻한 고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석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잔치는 탐욕스러운 인어 고기 잔치가 아니라 만석이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와 맑은 물을 나누어 마시는 소박하고 즐거운 잔치일 것입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바다가 마을을 토닥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맞춰 만석은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당신의 눈꺼풀도 무거워지셨나요? 바다로 떠난 사람들도 마을에 남은 만석이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저 넓은 바다에 흘려보내고 파도 소리를 베개 삼아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만석이가 들려주던 피리 소리가 꿈결에도 이어져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